정부가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로 합동 대응팀을 파견합니다. 현지 수사 당국의 협조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 소환 조사에 불출석해온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해서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정부 합동 대응팀 구성을 살펴보면요. 경찰과 법무부, 또 국정원 등의 관계부처 당국자들이 이제 참여한다고 합니다. 현재 도착을 하면 가장 먼저 좀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게 될까요? 일단 알려지기로는 현지의 이 고위 간부들과의 면담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당 면담에서는 일단 지금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어떻게 수사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룰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아직까지 현지에 시신이 그대로 안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부검 절차라든가 유해 운구 절차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지에 이 가담자로 판단이 돼서 구속된 60명 정도의 구금인이 있거든요.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구금, 또 어떻게 지금 이들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캄보디아에서 이들을 어떻게 데려올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일단 피해 실태부터 제대로 된 파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금 경찰과 국정원에서 한국인 피해 현황에 대한 발표가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80명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다가 국정원에서는 1000명 정도로 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규모 자체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현지에 가서 일단 피해자를 구조하는 것부터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첫걸음으로는 현지에서 피해 현황을 일단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 지금 400여 개 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단지에 감금된 우리나라 피해자들 구조하는 것부터 먼저 우선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해서 이 범죄를 뿌리 뽑을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피해자 규모에 대한 입장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캄보디아 현지 당국이 한국인 80여 명이 구금 중이면 그 본인들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일단 송환을 하려면 본인의 의사도 중요한 만큼 지금 당장 전원 송환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불확실해 보이는데요. 이들이 만약에 피해자라고 하면 일단 피해자 가해자도 제대로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단순한 피해자라고 하면 당연히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 자유의사가 있다고 하면 송환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들이 범죄자라고 하면 저는 전원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건을 제가 실무적으로 쭉 다뤄오다 보면 중국이라든가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곳에 사실은 본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금 급하게 필요하고 사회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주부라든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인을 해서 고수익 알바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유인을 해서 우리나라 현지에서 수거책이라든가 전달책 역할을 시켰고, 그들이 결국에는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동안 본진에 대한 어떤 색출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가 점점 더 진화해서 더 악랄한 형태로 변해서 이제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대포통장 사용 등에 동원을 하기 위해서 현지로 데려가서 가두어 놓고 이런 범죄에 가담을 시키고, 심지어 폭행, 고문, 사망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지에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캄보디아 쪽으로 데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서 심지어 인신매매라든가 장기밀매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근절하려면 일단 현지에서의 본진을 소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들을 캄보디아 현지로 데려가는 이 한국인 유인책들, 이 사람들이 없다면 캄보디아까지 건너가는 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이들을 무조건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캄보디아 현지에 남아서 계속해서 범죄에 가담해서는 소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 합동 대응팀이 이제 급파가 되는데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도 실종 신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관련 실종 감금 의심 신고 접수된 게 총 143건인 걸로 확인은 지금 된 상태인데 전남, 경북 가릴 거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파장이 커지고 뉴스에 관련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은 우리 아이가 캄보디아에 또는 동남아 쪽에 여행 갔겠거니 일하러 갔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던 가족들이 연락 두절된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고를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피해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양에서요, 어제 그러니까 14일 오후 4시 반쯤에 해외에 간 30대 아들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 아들은 지난해 12월에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다고 하고 올해 6월에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하거든요. 지금 범죄 연루 가능성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예. 지난달에 또 광양에서 이미 40대 아들이 캄보디아에 갔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이런 신고도 이미 접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여수에서도 비슷하게 아들이 작년에 태국으로 출국을 했었는데 지난 5월에 아는 형을 만나서 캄보디아에 일하러 간다라는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는데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닌지 걱정된다 이런 신고도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예. 울산에서도 올해 2월 말에 여행 간다고 나갔던 20대 남성이 연락이 두절됐다 이렇게 지난달 말에 신고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단순 실종 신고나 가출 정도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신고들도 지금 캄보디아나 동남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범죄 피해는 아닌지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속속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사건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관련 사건들이 그동안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한국인 피해 규모가 큰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캄보디아 범죄 단지로 향하는 한국인 상당수가 범죄 자금 세탁에 쓸 대포 통장을 판매하려는 청년들이라는 관련자의 증언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해외 취업 사기를 하는 수법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포 통장 관련해서는 이들이 뭐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이런 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검은 돈을 세탁하려면 다른 사람 명의의 정상적인 계좌나 통장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돈 세탁에 쓰이는 통장이라는 게 장기간 같은 명의 계좌로 쓰다 보면 추적을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통장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예. 그렇지만 만약에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통장 명의자들이 통장만 제공하는 형식이라고 하면 만약에 제 통장에 사기 피해금이 들어왔다라고 예. 하면 제가 그걸 가로챈다거나 아니면 신고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캄보디아 현지 단지 안으로 불러들여서 감금해 놓고 돈 세탁을 하는 동안 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그 통장을 계좌 사용에 이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수익 알바다라고 하면서 그냥 통장만 제공해주면 된다. 현지에서 숙식 제공하고 관광도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인해서 범죄에 자기가 가담한다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포 통장이라는 게 보통 쓰이게 된다고 하면 1%나 5% 그 수익을 떼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예.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굉장히 빨리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통장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떼주는 수익도 심지어 50%까지 떼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수익 알바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데려가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현지에 가서 이렇게 통장이 이용되는 상황에서 예. 중간에 그 통장을 모집하는 유인책들이 또 있거든요. 그들이 중간에서 자금을 가로챈다거나 지급 정지가 된다거나 해서 범죄 수익을 이 범죄 단체가 실제로 이 자금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른바 배달 사고, 돈 사고가 나게 된다고 하면 이 명의자들한테 니네 통장이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하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몸값을 요구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해서 그 부족분을 메우라고 시키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폭행하고 고문하고 그래서 만약에 사용 가치가 없어진다. 인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범죄 조직의 입장에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진다는 판단이 들면 다른 단지로 팔아 넘기거나 심지어
심지어 장기 밀매, 인신매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 특히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보내는 금원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렇게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그 흐름이 이해가 가네요. 자, 말씀하신 이 그 대포 통장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책임이 좀 전가되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걸 좀 걱정하고 또 처벌될까 봐 자신이 좀 피해자라고 속이고 이른바 대본을 이용하는 뭐 이런 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에 사망한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대학 동기 형이 유인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대학 동기가 좋은 고수익 알바가 있다. 내 친구도 돈 이만큼 벌었다더라. 같이 가서 해외에서 취업해서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통장 모집책입니다. 이 유인책들이 한국에도 있지만 캄보디아 현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렇게 모집책들이 활동을 하면서 가담했던 일종의 중간다리 역할을 자발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행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범죄 조직에 가담해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옷을 찢고 심지어 취업 사기를 당하는 내용의 어떤 그 메시지 같은 내용들을 포토샵으로 조작까지 해가면서 이걸 또 해주는 업체도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현지 경찰에 붙잡힌다거나 우리나라 경찰에 붙잡힌다고 하면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고문당하는 피해자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범죄 그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어떤 대본을 짜고 이런 식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피해자들 구조하고 이 현지에 붙잡힌 사람들 송환하게 된다고 하면 이들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수사기관에서 진정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짚어볼 점이 온라인상에 하데스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캄보디아 관련 범죄 온상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 하데스 카페, 여기서는 뭐 어떤 말들이 오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2023년에 처음 개설된 온라인 카페인데요. 얼마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생긴 지 1년 만에 게시글이 무려 2만 건 가까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주로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그다음에 뭐 중국이나 라오스 이런 곳에서 해외 취업을 알선하는 글들이 올라오는데 예.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정상적인 해외 취업 글처럼 보입니다. 고수익 알바할 수 있다, 그냥 텔레마케팅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엄청난 고수익 알바, 숙소 제공 이런 것들이 다 캄보디아의 어떤 그 범죄단지 웬치로 향하는 일종의 예. 블랙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초년생들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급하게 수술비가 가족의 수술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이 망해서 피해를 당한 그런 사람들, 빚이 많은 사람들이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단기 고수익 알바라는데 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회수도 엄청나게 높고 댓글도 정말 많은데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카페 운영진도 예. 자기들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글들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프리미엄 업체라고 일부 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 업체의 글들은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프리미엄 업체라고 제한받지 않는 그 글이 캄보디아 등으로 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고수익 알바 미끼 글인 상황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데스 카페가 물론 다른 사이트들도 있지만 캄보디아의 이 취업 사기를 당해서 피해자들이 가게 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당국의 대처가 좀 소극적인 수준에 그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이트를 원천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게 불법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네요. 지금 경찰이 이 사이트를 포함해서 한 20개 정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뭐 100건에서 200건 정도는 접속 차단을 했다고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까지 됐다고 하면 이 카페 자체를 폐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박민심이가
그 이전에 그 굉장히 논란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1일에 새롭게 출범을 해서 아직까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폐쇄 조치를 하는 논의 구성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는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이고 이 하데스 카페가 범죄의 온상으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범죄 목적에 이렇게 쓰이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일단 폐쇄 조치를 하거나 관련한 글들을 접속 차단하거나 게시 가리기 조치 같은 것들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정상적으로 해외에서 구인 구직글을 올리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들의 어떤 진정성을 본인들이 스스로 소명해서 이 글만 노출되게 하게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게 지금은 일단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만큼 사안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미심의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보 합동 대응팀에서 캄보디아에 가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와서요. 내란 특검에 이제 출석했는데요. 그동안에는 불출석으로 일관해왔잖아요. 돌연 출석으로 입장을 바꾼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외환 관련한 혐의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인데요. 사실 지난달에 이미 내란 특검 측에서 2차례 정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무런 사유서를 내지 않고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에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서울구치소에 통보를 해서 교도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알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출석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변호인단에서 나온 입장은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속내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석 청구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구속 상태를 더 이상 피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석 신문에는 출석했지만 다른 재판이나 수사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 여론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런 여론의 악화 같은 것도 본 것 같고요. 실제로 구치소 내에서 더 이상 어떤 잡음을 발생시켰다가는 진행될 재판에서도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계산들 같은 것들도 깔려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조사의 핵심 쟁점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입니다. 현재 특검팀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드론 작전 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 출석을 했잖아요. 특히 어떤 점을 추궁할까요? 일단 지금 특검 측에서 조사된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환 혐의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이 이 혐의에 또 출석한 배경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입증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법리적인 어떤 그런 다툼들도 있을 여지가 있고요. 그렇다고 보니까 특검 측에서 관련 인물들을 소환해서 무인기를 보낼 당시에 그 작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미 다 인적 진술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수사가 성숙이 됐기 때문에 김용대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었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 구치소를 압수수색을 해서 갖고 있는 메모 같은 것들도 다 확인을 했고 물론 김용현 전 장관을 방문 조사했었습니다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윤 전 대통령도 지금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존에 확보된 증거 자료들과 인적 진술들을 제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반응을 살피는 최소한의 정도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무인기 작전을 승인하게 된 경위와 이 무인기가 레이더에 굉장히 감지가 쉽고 소음이 큰 기종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북한에 이게 금방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이런 기종을 선택하게 된 이유라든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윤 전 대통령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 수사로
얼마만큼의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외환 관련 혐의는 앞서 구속 기소 당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잖아요. 오늘 추가 조사 이후에 또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관련 인물들과 함께 기소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 측에서 법리적인 부분과 증거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탄탄하게 준비를 해왔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권 행사를 특검 측에서 예측 못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술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내용들을 갖춘 상황에서 일단 오늘 조사를 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한 이후에 기소하든지 아니면 바로 기소하든지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이렇게 구속 기소 전망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상황인데 이게 2026년 1월에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관련한 혐의들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사건 진행을 이어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 이후에 바로 기소하는 어떤 그런 예. 수순을 밟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소식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대법원 3심 판결이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 이제 길었습니다. 그리고 쟁점도 굉장히 많았고 또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던 이유가 천문학적인 이 위자료 때문이잖아요. 지금 이제 내일 선고로 끝이 나느냐 아니면 뭐 또 파기환송이 돼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느냐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은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핵심 쟁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 해당하는지 여부, 이건 특유 재산과 관련한 쟁점인데요. 네. 부부가 각자의 부부 별산제의 원칙에 따라서 각자의 재산은 사실상 각자의 소유로 봅니다. 이걸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은 별산제 원칙에 따라서 각자의 몫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부부 생활을 오래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부 재산은 혼화가 되기 쉽고 특히 이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재산 분할 대상에 올라간다는 것이 실무적인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SK 주식이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기여도가 없다. 이건 나의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 데 내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맞붙는 쟁점이거든요. 네. SK 재산이 주식이 특유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은 분할 대상 재산이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 SK 주식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비자금 300억과 관련한 문제랑 연결이 또 되거든요. 예. 이게 기여도 판단의 부분인데 지금 SK 주식의 유지 증식에 대한 어떤 기여도를 판단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2심 재판부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선대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이 SK를 부흥시켜주면서 비자금 300억이 건너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로 김옥숙 여사의 메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선대의 어떤 기여가 후대 부부의 기여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직접적으로 준 것은 아닌데 아버지의 기여가 노 관장의 기여로 동등하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 비자금 300억을 인정한 근거가 된 메모와 같은 약속 어음과 같은 증거의 어떤 채택 여부에 위법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핵심 쟁점으로 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보통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면 투기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들 부부처럼 한 30년 정도 부부 생활을 했다라고 예. 하면 이 재산이 아무리 투기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원칙이고 실무적인 관행입니다. 예. 그리고 대신에 이게 기업의 어떤 지배 구조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너무 고액의 어떤 재산 분할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여도를 낮춰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5대5, 뭐 6대7 이렇게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2대8, 뭐 3대7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2심에서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로 평가가 됐던 부분입니다.
부분입니다. 다만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놀랐던 것인데 돈이 많은 재벌의 이혼과 일반 부부의 이혼이 달리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무적인 관행을 바꿀 것이 아니라면 실무 관행에 따라서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부부 재산이 혼화되고 오랫동안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아내가 내조의 공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이번 최대 쟁점으로 짚어주신 그 특유재산 인정이요. 항소심에서는 인정을 한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그게 뒤바뀔 변수 같은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대법원에서 법률심이기 때문에 예. 그 인정 여부를 바꾸는 데는 상당한 논리가 필요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전원 합의체 만약에 회부가 됐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어떤 판례의 입장을 변경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기여도 자체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게 특유재산으로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어떤 판례가 그대로 유지되는 선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상과 다르게 만약에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된다고 하면 기여도 등이 사실심에서 다시 평가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자, 2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결국에는 이제 노소영 전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이 부분인데, 결과론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이 비자금 유입이 인정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이 쟁점인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비자금 유입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부의 어떤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이 부부 당사자의 노력이나 어떤 기여가 아니라 선대의 기여까지 같이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선대의 기여까지는 어떤 부부 자체의 노력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선대의 노력뿐만 아니라 아이를 함께 기르고 남편이 나가서 그러니까 뭐 남편이든 아내든 나가서 어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해주는 또는 외조를 해주는 그 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것이 무형의 어떤 꼭 유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노력들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기여도를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녀도 3명이나 낳고 그리고 어쨌든 노소영 관장도 여러 가지 뭐 제가 구체적인 재산 분할 관계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SK 기업을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한 노력을 했음이 분명하고 관련한 어떤 계열사 사업들도 뭐 미술관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의 어떤 직접 경영만 반드시 기여도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꾸려나가는 어떤 그런 데 대한 내조의 공도 기여도로 충분히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그 비율이 낮을지언정 그 기여도를 무시하고 완전히 모든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반드시 비자금 300억이 아니라 다른 요소만으로도 충분히 이 정도 재산을 받아갈 수 있다고 판단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